지난 5월 필리핀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일명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마르코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사치와 부정축제의 대명사 마르코스 가문의 아들인데요. 약 21년간 독재 정치를 일삼아 결국 36년 전 피플 파워, 즉 시민혁명으로 쫓겨난 가문입니다. 그 마르코스 일가의 아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선 지지율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마르코스 주니어의 지지율은 약 59%로 나타났었죠. 약 28%에 그친 레니 로브레도의 지지율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된 것인데요. 이런 필리핀의 대선 상황에 외신들은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은 독재자 마르코스 일가의 정치적 부활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전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마르코스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필리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제10대 대통령으로 필리핀 정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필리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지난 1965년부터 86년까지 무려 21년간 권좌를 차지했던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마르코스는 집권 초기 경제발전과 정부 개혁,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었죠. 또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 경제가 기울자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실망한 필리핀 국민들이 반정부, 반마르코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장기 집권 야역에 차있던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 기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마르코스 집권기에만 약 7만 명이 국가의 적이란 이름으로 체포가 됐고, 그중 3천 명 이상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 당시 축적한 재산이 국가 전체 외채 규모와 맞먹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2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독재 정치를 이어가던 마르코스 가문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피플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1983년 마르코스에 대항하던 야당 지도자 아퀴노가 공항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피살 사건의 배후에 마르코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20여 년간 이어진 독재 정치에 분노가 극에 달하였던 국민들은 1986년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멜다의 구두 3,000켤레도 발견됐었죠. 심지어 이멜다가 지냈던 궁의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로 장식돼 있었고, 욕실에는 100% 황금으로 꾸며진 세면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몰아냈던 독재자 가문인데, 마르코스 주니어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마르코스 주니어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망명을 하기 전부터 마르코스 주니어는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 보좌관을 하고 있었고요. 망명 후 5년 뒤인 1991년 필리핀 대법원이 마르코스 일가를 사면했고, 그들은 곧 필리핀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 지역에서 하원 의원을 3번이나 연임했고요. 마르코스 주니어도 같은 주에서 상원, 하원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스 일가가 계속해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필리핀의 독특한 가문 정치 때문입니다. 필리핀 정치는 미국의 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150개 정도의 유력한 가문들이 대부분의 권력을 나눠 가지는 족벌 정치 구조인데요. 족벌 정치 가문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 보니 힘을 잃었던 가문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필리핀 정치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방 관료의 80%, 국회의원의 67% 정도가 필리핀의 유력 가문 출신입니다. 때문에 마르코스 가문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마르코스 주니어의 대선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지난 2016년 부통령으로 출마했었는데 패하고 말았죠.
그 이후 6년 동안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마르코스의 승리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를 꼽았는데요. 마르코스는 이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최소로만 진행했습니다. 대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했는데요. 이렇게 마르코스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이유는 필리핀이 세계에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하루 4시간 1분을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1시간 20분으로 45개국 가운데 40위였으니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필리핀인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선거 정보를 얻었고 마르코스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마르코스는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틱톡 그리고 유튜브 등을 공략했습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유권자의 52%가 40세 이하였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필리핀 인구는 약 1억 1,25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치 천재라고 부르면서 당시 독재 시절을 미화했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독재와 민주화 혁명을 직접 겪지 못한 젊은 층은 SNS를 통해 접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 요인은 바로 필리핀이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의 24%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는데요. 이 와중에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GDP를 보면 2019년 5.9%에서 2020년에는 마이너스 9.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7%로 다소 회복됐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르코스는 바로 이 점을 자극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유세 활동 중 다시 함께 일어서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한다면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겐 필리핀 황금계의 향수를, 젊은 세대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준 것이었죠. 이런 전략이 결국 대선 승리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르코스 당선인은 가짜뉴스의 천국이 된 플랫폼의 수혜자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대선이 끝난 뒤 마르코스가 지지자들을 만나 나는 SNS 트롤이라고 불리는 선동 공작 세력을 수천 명 고용한 적이 있다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승리의 또 하나의 이유로는 부통령이 된 사라 두테르테와의 연합입니다. 필리핀은 지역마다 언어가 다를 정도로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인데요. 따라서 필리핀의 러닝메이트 선택에는 지역 엘리트 간의 결합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번 마르코스의 러닝메이트는 남부 민다나오에 기반을 둔 사라 두테르테였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전 대통령인 두테르테의 딸입니다. 두 가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한 이후에 끈끈한 관계로 돌아섰었죠. 북부 루손의 일로카노를 대표하는 마르코스 주니어와 남부 민다나오의 디바오를 대표하는 사라 두테르테가 손을 잡았고 결국 필리핀의 정 부통령은 전현직 스트롱맨의 자녀가 각각 차지하게 됐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중국에는 기쁨이, 미국에는 당혹스러움이 읽힙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동맹이고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필리핀은 탈미 친중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게다가 마르코스 가문은 대표적인 친중 가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제상설재판소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해당 판결을 이행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다면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도 대선 기간 중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이 PCA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효과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덧붙여서 미국에 들어온다면 중국을 적으로 두게 된다. 나는 우리가 중국과 직접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종합하면 필리핀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마르코스 가문은 미국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995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 독재 피해자들에게 2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일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미국 출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3,700만 달러만 강제 환수된 상황인데
만약 마르코스가 미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나머지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때문에 로이터를 비롯해 일부 외신들은 마르코스도 두테르테의 친중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가 반미 노선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대선 토론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 필리핀에서 반중 정서가 많이 커진 만큼 친중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르코스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신성한 것이며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난 6월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을 지지한다며 필리핀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문에 남중국해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마르코스가 어느 노선을 선택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 가문의 귀환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필리핀. 일각에서는 독재자 2세의 당선은 필리핀 정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 가문의 비리를 조사하는 바른정부위원회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죠. 때문에 마르코스 가문이 부정축제한 재산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일각에선 사치의 여왕에서 대통령의 어머니로 돌아온 이멜다가 의정 경험을 살려서 수렴 청정 방식으로 국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코스는 CNN 필리핀 인터뷰에서 내가 결정해서 대선 후보에 등록했지만 어머니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마르코스의 당선에 대한 현지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997년 마르코스는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마르코스의 당선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근거 부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요. 6월 30일 취임식까지 이미 진행됐습니다. 36년 만에 권좌에 복귀한 마르코스 일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치게 될까요? 앞으로 이어질 마르코스의 6년 임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환이었습니다.